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입장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입니다. 오직 대통령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네, 이관섭 비서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쌍특검 법안이 총선용 악법이다, 여론 조작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예고했던 대로 국회에서 어제 쌍특검 법안이 넘어오자마자 오늘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두 법안이 의결되기 전부터 이것의 부당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겪었었는데 이번 재의결도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한 특검법은 이 사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도 하기 전인 아주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검이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야당의 정략적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난 법안이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네. 그 의사에 따른 정부의 결정이다.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님.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후보 시절에. 그런데 지금 공정과 상식, 법치를 주장하시는 대통령께서 본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결국 특검을 정말 빛의 속도로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 법치를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꼭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좀 전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없다면 왜 특검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니고 본인의 배우자하고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는 본인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은 10분 만에 거부권 입장을 밝히고 국무회의 시간을 바꿔가면서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국회에서 넘어오니까 임시국회를 열어서 바로 거부해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오늘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마치 대단한 선물인 것처럼 이런 말씀을 했더군요. 대통령실 제2부속실 여사님을 보좌하는 기구죠. 여사를 하는 건데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신설을 다시 부활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의견은 특검법에 있는 국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이 부분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후한무치하고 내로란불이죠. 지금 이미 신년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호 특검법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뜻을 반해가지고 거부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일전에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 대변인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 못하고 안타깝고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법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목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회방할 게 뻔히 예상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두 번째 특검 관련해서 보면은 이미 이 주요 피의자가 구속, 예를 들어서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 구속돼서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곽상도 의원 건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바람에 검찰에서 공소 유지를 하면서 유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과정이 있는데, 특검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이 절차에 대해서 적어도 시간적으로는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민주당에서 비분관계하는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특검 관련해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관련해서 대통령 본인이 관여될 수도 있다는 말씀은 대단히 과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 어디에도 대통령을 향한 어떠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지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을 언급하고 대통령의 어떤 과오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저는 다시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표현을 명색이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는데 조금만 복기를 한번 해보시죠. 왜 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고 발의가 되고 상정이 됐습니까? 이른바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이 본인 아들이 50억 원이라는 퇴직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누가 봐도 뇌물성이 짙다고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어요. 재판부도 질타를 했으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 민주당과 함께 정의당이 주도를 했어요. 이건 도저히 안 된다.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하겠다. 그때 된 법안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상정이 되니까 그때서야 검찰이 이른바 압수수색과 함께 강제 수사를 들어갑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대장동 50억 특검법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꾸 총선력 악법 그러는데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처음 민주당에서 제출된 게 지난해 이제 재작년이군요. 2022년 9월이었습니다. 지금 2024년입니다. 그럼 얼마 됐습니까?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신속 처리한 건 240일 9개월 동안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이 연말에 상정될 거다, 처리될 거라고. 이제 와가지고 총선용 악법이라면 우리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본인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밝혀냈다면 이런 특검법이 필요했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이재명 대표에게 연결시키는 거는 너무 과하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6차례 소환도 받았고 400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받고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 50억 클럽하고 어떻게 이재명 대표 연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구속된 분들, 수사받는 분들이 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박영수 특검 이런 분들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과하게 정쟁 여지로 몰고 가는데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께서도 지금 얘기하셨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쌍특검 법안이 진작에서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여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했겠죠, 민주당은. 발언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이 특검법을 가지고 뭘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주가 조작, 거기에 대한 진실을 파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이 법안의 재의결 가능성을 가지고 시간을 끌어서 총선 직전에, 총선하고 아주 가까운 시간에 재의결을 하겠다는 얘기가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벌써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 법안 자체 통과를, 또는 통과 자체에 대한 어떤 이슈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계산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대통령의 배우자를 공격함으로써 표를 얻겠다, 이 계산인 거예요. 그러면 이 특검 법안에 대한 수수성은 상당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특검 법안이 그렇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실된 어떤 뜻을 갖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일 리는 만무하고, 검찰 수사,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 특검 법안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곽상도 의원의 의회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문재인 검찰에서,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에서 소환 조사조차 시도하지 못했었던 그런 빈약한 근거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그 의도를 뻔히 잘 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님 반론 듣기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데 대해서
우리 군이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백령도에 있는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부대가 오후 3시쯤부터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가 체결된 이후에 처음입니다. 앞서 북한군은 오전 9시쯤부터 약 2시간 동안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동산곶 일대에서 해안포를 동원해서 200여 발 이상의 해상 사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우리 국민들이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다음에 김호수 총장이 왔을 때서야 비로소 관련자들 소환과 조사가 검찰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보도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는 아무리 뭐 그렇게 주장하죠. 여당에서는 지금 무슨 당신은 문검사인가요? 친문검사? 수뇌부에서 지시를 해도 중간에서 그 지시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는 수사가 안 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1심 재판부의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오로지 김건희 여사만 소환조사, 압수수색, 강제 수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까지 무죄를 확신하면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본인들도 엄두가 안 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런 상황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지도부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게 전혀 없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법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지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지 를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역으로 정말로 이런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빠르게 거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언론이 분석 기사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국민의힘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든다. 혹시나 재의결 때 되면 공관위에서 공천이 탈락되는 현역 의원들이 이거를 찬성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재의결 시에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이게 의결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려해가지고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거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전 이럴 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꾸 재의결 시점으로 얘기하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해 8월에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비회기 기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해달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식당을 예약하듯이 피의를 범죄 수사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왜 재의결 시점을 본인들 총선 공천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이건 명확히 따져봐야죠. 정말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부권이 아무리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이라도 이 거부권 사유화가 아닌지 이해충돌 방지법과 충돌되는 게 아닌지 이거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이거 발언 시간에 균형도 안 맞고 있는데요. 적어도 방송에 나와서 당 대변인으로서 말씀하실 거면 팩트 체크하고 오세요. 도이치모터스 관련자가 전부 유죄를 맞은 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는 그 주가 조작 사건에 사용된 계좌의 소유주입니다. 계좌 소유주들 등에서 91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혐의가 짙은 사람 2명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죄가 나왔어요. 유죄를 받은 사람들은 주가 조작을 실행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유죄를 받은 거고 단순히 계좌를 소유했던 사람들, 소위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 뭉뚱그려서 전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하면은 다 유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시는 발언은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방송에 나와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저희의 공천 시점과 연결시켜서 재의결 시점을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전혀 한 적이 없고 재의결 시점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총선과 관련해서 총선 시점과 붙여서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 이탈자가 나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보도된 거지 저희의 공천 시점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도 모르는 시점에 대해서 왜 타당의 얘기를 타당 대변인께서 방송에서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반론을 해야 되겠죠. 지금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공격을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평소엔 그러지 않던 윤 대변인이 오늘 흥분을 좀 하셨는데 그 어느 우리 당 관계자 중에 실명으로 그런 멘트를 한 게 있었습니까? 제가 아무리 기사를 봐도 관계자 발로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을 놓고 공천을 맞춰가지고 국민의힘에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워딩은 뭐냐면 법무장관 때 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무장관 때 마치 식당을 고르듯이 이 얘기를 제가 소개한 거니까 지금 재의결 시점을 당장 며칠로 빨리 해야 된다. 지금 벌써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이걸 맞춰달라는 것도 비슷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반박할 수 있죠.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권오수 그 도이치모터스 회장인가요?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제가 지금 확실히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9명인지 11명인지 핵심적인 주범이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모두 유죄를 받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유죄를 받았고 최근에도 1차, 2차의 주가 조작 시기가 있었고 최근 녹취록이 공개된 것도 영차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김건희 여사가 그 관여된 개입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녹취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 기사를 다 봤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특검법마저도 거부한다면 그리고 검찰은 수사를 4년째 안 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이걸 규명합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도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는 게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론 아닙니까? 법 앞에는 예외가 없어야죠. 왜 대통령 부인만 예외가 됩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계속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계좌 소유주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원에서 무죄라고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등등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계좌 소유주일 뿐이에요. 그 점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11명이든 뭐 9명이든 유죄를 받았다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흥분한 건 아니다. 저는 팩트를 확실하게 지적하는 거다. 이렇게 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1, 2, 3차 모두 팩트로 확인이 됐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관여가 되지 않았고 무혐의라고 확신한다면 수사를 제대로 받으시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 특검법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악의적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입니다. 쌍특검법을 계속 총선의 중심 이슈로 삼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기도 합니다. 네, 한 대변인님께 여쭤볼 텐데요. 네. 대통령 거부권은 애초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것도 총선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악의적인 전략이다. 이게 윤 원내대표의 비판인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검토를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우리 원내 지도부가 법률적인 부분들을 신중하게 대통령 거부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따지는 게 쉬운 문제겠습니까? 저는 신중하게 따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비법조인입니다만은 하지만 언뜻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를 따지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나 가족들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이해충돌 여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닌지 이거 따져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 거부권을 또 쓰셨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꾸 이제 여당도 그렇고 하시는 말씀들이 오로지 총선령 앞두고 있는 정쟁거리다 이런 말씀만 계속하게 계시는데 오죽하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진분들 이런 분들이 뭐 보도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몰랐느냐? 검찰은 뭐 했느냐? 뭔가 결론을 냈어야 된다. 이런 자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12월 28일입니까? 그때 상정이 돼가지고 처리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나 이런 엄중한 두 법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야당과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대통령실 사람들도 대통령이 무서운 건지 여당 분들도 차마 말을 못 꺼낸 건지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법안이 통과되니까 오로지 총선이랄 악법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만약 그걸
정말로 받아들이신다면 지금의 여론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윤 대변인님께는요, 반론과 함께 또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이 본인과 배우자의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그럼 박주민 의원이 뭐 법조인인 건 알겠는데 헌법재판관은 아니잖아요. 뭐 본인의 얘기를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여당을 공격하려고 해도 논리적으로 대통령의 법안 제2요구권과 배우자 문제를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 그 발상 자체가 이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떤 법 체계 내에서의 여부를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대통령 배우자 망신 줘서 총선 때 좀 이득을 보자 이 생각했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방금 전에 한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볼 때 이 국회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자, 저희가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내놨는데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고 뭐 협상도 안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국회가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4년 동안 지속된 민주당의 절대가반 상황에서 기간을 딱 역산을 해서 자,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법사위에서 한 다음에 수기를 거쳐서 어떻게 되면 연말쯤에 의결이 가능하고 이것을 다 계산해서 당시에 처음에 이 법안을 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협의에 응한들 민주당이 법사위 뭐 탈당시켜서까지 상임위 정족수 바꿔가면서 법안 통과시키는 민주당인데 무슨 진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런 식의 개인을 공격해서 대통령 배우자를 공격해서 표를 얻겠다는 법안까지야 통과 안 시키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봐왔던 겁니다. 그런데 협의에 응했다고 해서 뭐가 바뀌었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도 응하지 않았다. 1년 넘게 뭐 했느냐. 이런 식의 발언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일에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대표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인 상태인데요. 당무 복귀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당무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한민수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 대표가 말씀하셨다는 내용들은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실 경황은 없지 않았나 싶어요. 뭐 수술도 상당히 길었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긴 지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늘 저희들이 공천관리위원회를 다 인선 마쳤습니다. 위원장은 지난주에 했었고 위원들 15분인가를 모두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은 병상과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그 당 대변으로서 회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난 1일 날, 그러니까 2일 날 이제 테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최고위원 회의를 부산에서 갖고 장시간 동안 하고 거기서 인선이 다 결정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병상 정치나 병상 이런 부분들이 병원에 계시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비춰질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현장 최고를 저희들이 그 테러 사건 이후에 2차례 했었습니다. 부산과 서울에서 가졌는데 그때 원내대표나 최고위원 모두가 당무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대표의 회복 상황을 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자 이런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 병문안을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관섭 비서실장이나 한호섭 정무수석이 이 대표가 쾌차하는 대로 상태가 좀 나아지는 대로 병문안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테러 이후에 이번 문제 의식을 강하게 밝혔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실에서 병문안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협치에 물꼬가 트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가능한 전망입니다. 물론 이 불행한 사태가 어떤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과정 이것을 설명하는 게 좀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병문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실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접촉이 있을 경우에 그동안 물리적으로 전혀 교류가 없었던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조금 나아진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전반적으로 이 분열의 정치
증오의 정치라는 한국 사회의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네, 네.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께서 이제 테러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 대표님의 그 건강 회복을 기원해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똑같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이런 거는 뭐 여야 진영이 되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고 정말로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테러 사건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고 또 병문안까지 오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정이 조율이 되면은 오시는 거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병문안을 지금 뭐 저도 가서 뵙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가족 외에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료진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들이 와서 병문안도 하고 그런 일들이 꼭 다음에 이제 여야 간의 어떤 대화로 꼭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총선은 물론 뭐 9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와 뭐 선거는 선거고 또 민생은 민생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만나셨는데 또 만나서 같이 대화 나누고 민생을 챙기는 계기가 되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께서 증오 정치 앞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 피습 사건의 배경으로 우리 사회 증오 정치를 꼽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여야가요,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증오 정치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인사들에게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증오 정치를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좀 전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재명 대표 테러 피습 관련한 얘기는 여야가 없다는 점에 아마 한 목소리일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가 정치적으로 좀 양극화되면서 극단적인 지지층이 양쪽에서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정당이 뭐 저희나 뭐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극단적 의사를 흡수해서 정화된 여론으로 재생산해내는 그런 민주정치의 본령, 이것을 구현하는 데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자성이 우선돼야 하고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증오의 정치를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을 그동안 해왔었던 정치인에 대해서 뭐 꼭 제도로서 한다기보다는 국민적 판단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국민의 대표를 맡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은 뭐 논리적인 판단이 되겠죠. 제도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의 발언이 증오 발언이야 하는 것은 규정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는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과정을 본다면 양당 모두 그러한 발언 또는 그러한 행위 그래서 한국 사회를 좀 분열로 몰아갔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화 작용을 통해서 선거에 나가거나 하는 것은 안 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요? 뭐 저도 윤석 대변인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불행한 테러 사건 났을 때 바로 회의를 열고 당 관계자들, 의원들 모두에게도 진짜 이 엄중하게 사태를 받아들이고 언행 또한 신중하게 해달라는 지시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당 대변인을 맡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리고 논평을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또 양 진영의 어떤 열성적인 지지를 하시거나 또 아주 강렬한 비토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또 뒤돌아보는 계기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도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좀 적게 보시고 거기에 또 빠져들면은 그 발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갑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더 붙인다면 이번 그 우리 대표의 이런 사건 이후에 좀 일부 유튜버에서 좀 자작극이랄지 뭐 젓가락 표현 쓰면서 쇼를 했다 이런 표현들을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그런 유튜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래도 참고 했었는데 이번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했고 방통위원회도 방심위에도 고발 조치를 해서 심의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좀 엄정하게 제재를 해서 이런 엄중한 일, 불행한 일을 놓고 또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또 다른 진영을 자극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두고 일부 논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집도의가 직접 브리핑을 했었는데 집도의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 경험이 많은 혈관 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김재훈 부산대병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수술 자체는 문제가 없었고 서울대병원의 이송에 반대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의사회에서도 어제 입장을 냈는데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지역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전원을 해야 됐다. 민주당이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은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현재 부산 의료계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대변이다 보니까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저도 상당한 많은 충격을 받았고 상당히 20여 분 넘게 이제 구급차가 워낙 거리가 가덕동 신공항 예정지이기 때문에 예. 그 참 제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소방대원도 오셨고 구급차 대원들도 오셨습니다. 구급대원도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부산대병원의 응급센터, 외상센터에서 처치를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응급처치를 잘해주셔서 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어려운 수술을 잘 끝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이송은 환자가 이제 원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원했다고 들었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원했고 그거를 이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이렇게 저로 뭐라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협의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 자체가 저는 일어나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이제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특혜 시비, 헬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심한 말로 지적도 하시고 했는데 안타깝다도 하고 그 야당 대표를 떠나서도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또 정쟁화시키고 진영 논리로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서울대병원 브리핑 이후로 부산대병원에서 조금 섭섭한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서로 오해를 풀고 이건 어느 한쪽 잘못한 거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생명을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는 이런 논란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속보가 나와서 이 부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누가 될 것이냐 정말 큰 관심이었는데 정영환 고려대 법대 교수가 인선됐다라고 하네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혹시 윤희석 대변인 이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지난번에 아마 한동훈 장관 후임으로 네. 후임 인선할 때 아마 거론됐던 분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도 정확히 어떤 분인지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속보를 접하고 놀랐습니다. 네. 공관위원장 선정이 돼서 저도 대단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갑자기 속보가 와서 상세한 정보를 못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영환 고려대 법대 교수가 인선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 앞서 한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좀 이어가자면 그러니까 부산시 의사회에서는 되도록이면 부산에서 좀 치료를 받았어야지 왜 굳이 서울로 갔어야 했느냐. 물론 이재명 대표도 측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본인과 가족의 의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의료 차원에서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이 얘기를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할게요. 부산 지역 의사분들께서 저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부산대가 외상 관련해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은 마치 서울과 부산 이 서열화 한국 사회에 고착돼 있는 이 서열화를 그대로 야당 대표가 보여준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수술이 난도가 높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마치 부산대병원에서는 이 수술을 잘 못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또 체계를 본다면 의료 체계까지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상급 병원에서 모든 진료가 끝나게 돼 있어요. 지역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가 끝났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서울로 옮기겠다고 해서 갔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공의대 또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된 분들은 지역 의사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봉직하게 되도록 하는 법안을 좀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 의사 의료 체계라는 것을 서울에 더 집중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생각, 민주당의 생각과는 법안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진실된 주장은 과연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느냐? 이것을 당대표의 환자 이송 과정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지역 의료, 부산대병원이 아무리 전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서울로 다 간다. 이것을 보여줬다는 점을 부산시 의사회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논란을 좀 이용하거나 부추기는 측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부산 의료이란 멸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저는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당치 않다 이런 비판했는데 저는 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어떤 가족의 요구가 있었고 또 부산대병원 의료진과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협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규정에 맞춰서 헬기 이송을 한 거니까 저게 좀 합리적으로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돌려서요.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5.18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광주에서 꼭 당선되고 싶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은 그냥 허언이라든가 구호가 아니라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 오늘도 5.18 정신을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가 아니라 어제 강조했다는 점 정정을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 위원장이 5.18 정신을 강조하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 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이후로 이른바 서진정책이라고 해서 호남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똑같이 그 모습을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호남에 대해서 다가서는 모습이 단순히 부채의식, 그동안 5.18 관련해서 저희가 했었던 과오에 대한 사과, 여기서 벗어나서 더 적극적으로 가는 메시지를 낸다는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방금 5.18 정신에 관련해서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동안은 동의한다는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수록한다는 것에 적극 추진한다는 것은 한 발짝 더 나간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령적으로도 73년생으로서 80년에 일어난 5.18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비켜갈 수 있는 연령대이고 또 그 세대에서는 5.18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그 이전 세대와는 아무리 보수라고도 다를 수 있다. 그러한 저희의 변화된 정체성을 메시지를 통해서 절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동의에서 적극 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김영삼 대통령께서 국가 지정을 하고 그 이후로 법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이미 규정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죠. 최근에도 뭐 최고위원 한 분이 또 폄하했다가 징계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광주를 가서 이런 5.18 관련된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다만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쓰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을 했으니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께서도 대선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폄하하고 그랬을 때 차라리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서 이 전문 수록을 합시다. 이건 뭐 정쟁의 소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정치적, 법적 역사를 끝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결이 된, 정리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고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한번 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실천할 때다. 정말로 그래야만 수록도 되고 해야만 정말로 엊그제 국민의힘 소속의 인천광역시
또 의회 의장께서 또 5.18을 폄하하는 내용이 담긴 무슨 기사를 시의원들 모두에게 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집니다. 정말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이런 일은 절대 못하게 당 차원에서 못을 박아놓고 우리 헌법도 바꿔놔야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생각합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얘기하신 대로 헌법에 수록을 하려면 개헌이 필요한데 사실 그동안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논의가 별로 진척이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인 의사를 좀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현실화될 가능성,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이루어질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개헌이라는 것의 그 요건을 한번 보십시오. 국회에서 엄청난 의석수를 동원해야 하고 국민투표까지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한 번 개헌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은 개헌 사항 자체를 원포인트로 하기 위해서 하나를 개헌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동원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너무 많은 소요가 있겠죠. 에너지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원포인트 개헌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5.18 정신 헌법조문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냐 이런 역공을 하시지는 말길 바라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지금 개헌을 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 사회 30몇 년이 지났잖아요.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이 헌법 체계를 바꾸자는 그 요구를 모두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제 그 개헌이라는 것에 대해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네, 저는 이게 진정성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권력 구조를 예를 들어 내각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 체제를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말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고 여야 모두의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의 여지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은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 전문 수록은 우리 민주당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했고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대표시잖아요. 당대표께서도 또 이거를 수록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뭐 정쟁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꿔놓고 정말 이런 의지가 실천이 됐을 때 그럴 때 그 뭐 아직도 5.18을 뭐 북한의 선동이었다니 북한군에 의해서 이뤘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